안녕하세요. 21년 새해를 맞이해서 새해 첫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꼭 합격들을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자, 이번 강의는 심화 과정으로서 강의 계획서를 보세요. 자, 강의 계획서 진도표에 따라서 쭉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이번 심화 과정은 우리가 앞서 강의를 했던 기본 이론 과정을 토대로 진행을 될 건데, 일단 강의 진행 계획은 이제는 본격적으로 출제될 수 있는 논점만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부각해서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강의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의 목표는 우리가 본격적인 문제풀이 과정에서 우리가 충분히 응용을 돼서 현장에서 내가 원래 목표했던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어떤 기본적인 어떤 실력을 마무리 짓는 그런 과정으로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 하려면은 출제될 수 있는 논점을 여러분들이 사전에 집중적으로 복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이번 과정에도 똑같이 매해마다 그 논점에 관한 어떤 각종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연습 등을 통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조금 더 부족하다 싶으면은 나는 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연습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욕심이 있다면은 강의 계획표 제일 하단에 보면 제 개인적인 메일 주소가 적혀 있을 거예요. 거기로 연락을 주시면 조금 더 필요한 문제를 더 많이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강의 계획표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일정이 약간 중간에 강의 내용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이번 회차에서는 물권법과 채권법도 조금은 기본 이론보다는 더 시간을 배정하기 위해서 민법 총칙에서 분량을 조금 줄이고 물권법, 채권법에다가 상대적으로 약간 더 강의의 시간을 배정하고자 합니다. 자, 그리 하려면 이번 집중 과정이 심화반에서 우리가 목적으로 정한 이와 같은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사전에 예습을 철저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전에 강의 계획표에 따라서 우리가 기본 이론 시간에 같이 배웠던 부분을 제가 수업 시간에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출제가 된다. 그런 부분 위주로 예습을 철저히 하시고 복습도 제가 지금 심화반에서 하는 그 부분 출제가 된다는 부분 위주로만 복습을 부탁드릴게요. 시험과 상관없는 부분은 이제는 어떤 도입 기본 배경 설명일 뿐 지문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계속 출제되었던 기출 지문들 파트에서 계속적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판례가 등장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같은 주요 논점에서 반복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복습을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진행을 합니다. 기본 배경 설명은 생략하고 교과서 16페이지부터 바로 진행을 합니다. 자, 일단은 우리 시험에서 대부분의 문제는 민법 총칙에서 60%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민법 총칙에서 최대한 많은 숫자를 내 것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민법 총칙에서는 최소한 24문항 중 우리가 기본적으로 20문제 가까이를 목표로 하고 쭉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민법 총칙, 그중에서 서론 파트에서는 민법의 법원, 신의처, 각종 권리의 종류 이 파트가 출제가 될 수가 있는데, 자, 본격적으로 우리는 출제될 수 있는 파트부터 이제 진행을 하는데 사전에 16페이지에서 가운데 로마자 3번 민법전의 구성 파트에서 민법 총칙의 실질적 성격이 있죠. 이 부분을 한번 사전에 검토를 하고 진행할게요. 우리 민법은 총칙, 물권법, 채권법, 친족법, 상속법 이렇게 5편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시험의 60%는 총칙 파트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물권법과 채권법이 각각 20%, 친족 상속법은 시험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근데 총칙은 말 그대로 물권법과 채권법을 다시 묶으면 뭐요? 제3법이다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친족 상속법은 다른 말로 가족법. 근데 총칙이란 과목은 이와 같은 개별 제3법 가족법의 공통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 부분을 총칙이라 그럽니다. 용어상으로는 민법 총칙은 물권 채권법뿐만 아니라 친족 상속법까지도 다 적용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양자는 공통 분모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총칙에 실려있는 대부분의 내용은 제3법까지만 적용되고 원칙적으로 뭐요? 가족법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일부 교정만 가족법에 적용이 있더라. 그렇게만 일단 다시 파악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민법 총칙 파트에서 적용 범위와 관해서 쭉 언급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되는 행위 능력, 법인에 관한 제도, 그 다음에요, 의사표시, 대리, 소멸시효 등 우리 민법 총칙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어디까지만 제3법까지만 적용이 되고 가족법에는 원칙 적용이 없습니다. 일부 제도만 가족법에 적용이 있더라. 일단 그 파트에서 우리가 언급할 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구나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민법의 법안. 민법의 법원은 일단은 반드시 100% 출제되는 논점은 아니지만 우리는 100%라고 보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한 10번 정도 출제가 된다면 그 중에 7번 정도는, 즉 70% 정도는 매번 출제가 되는 주요 논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거의 매년 출제가 됩니다. 자, 민법의 법원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를 하느냐? 자, 우리가 기본 이론 가지서 배웠던 말을 떠올려 볼게요. 민법뿐만 아니라 모든 법은 왜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그 분쟁 해결의 기준으로서 국가가 마련하는 어떤 규범을 법이란다, 그죠? 그때 민법은 모든 분쟁이 아니라 민법은 민사분쟁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분쟁 중 개개인들 간에, 즉 사인 개개인들 간의 민사분쟁, 즉 민사분쟁이라면 재산관계를 둘러싸고 있는 분쟁, 그죠? 예. 가족관계와 관련된 이와 같은 분쟁을 민사문제. 따라서 이와 같은 민사분쟁을 해결해서 마련한 법이 민법입니다. 그때 민법의 법원이라면 이와 같은 민사분쟁이 발발했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민법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그죠? 이때 민법은 형식적 민법도 있고 실질적 민법도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형식적 민법은 그 법의 명칭이 민법으로 된 법, 즉 현행 민법전에 실려 있는 것만이 민법이다. 이게 형식적 개념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실질적 개념은 반대, 명칭불문하고 형식불문한다. 그죠? 즉 형식이 성문으로 되어 있던, 불문의 형식으로 되어 있던 명칭, 형식, 불문하고 그 내용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분쟁 중 사인들 간의 민사 분쟁을 규율할 목적으로 마련된 그 내용이 일반 사법에 해당하면 다 민법이다. 이렇게 파악하는 법을 실질적 개념이라 했습니다. 실질 개념. 그래서 민법의 법원 했을 때 뭐요? 민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민법에는 어떠한 법이 있느냐? 이때 민법은 실질적 민법을 말한다 그죠? 자, 그래서 교과서 볼게요. 그래서 민법의 법원이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개개인들 간의 민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기준 중 실질적 민법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그죠? 표현을 어떻게 한다고요? 실질적 민법의
존재 형식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다고 그죠. 성문의 형식으로 불문의 형식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참고 부분 보세요. 그래서 형식적 민법이란 명칭이 민법으로 된 법, 따라서 민법전에 실려 있는 것만 민법에 속한다. 근데 실질적 민법은 어떤 명칭, 형식, 불문하고 그 법의 내용이 개개인들 간의 어떤 민사 분쟁을 해결하는 일반 사법적 내용을 담고 있다면 다 민법에 속한다. 이것을 실질적 개념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3번. 그래서 양자의 범위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일치할 수가 없다. 그래서 형식적 민법, 민법전은 우리 국내에 존재하는 모든 법의 가장 기초 법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민법이 바뀌면은 국내에 존재하는 모든 관련 법들이 다 바뀔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실질적 민법에 해당하지만 형식적 민법전에 실는 순간 뭐예요? 빨리빨리 개정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현행민법전은 58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가족법은 가족사의 어떤 변천에 따라서 수차례 변경이 되었지만 제3법은 변경이 뭐예요? 없다가 최근에 그죠? 제한능력자 제도를 중심으로 한 그분이 60년이 지나서 처음으로 개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개정이 되었다. 그래서 개정이 힘들어요. 그래서 실질적 민법에 속하지만 빨리빨리 사회 변화에 따라서 바꿀 필요가 있는 것들은 형식적 민법에는 실을 수 없다고 하죠. 따라서 나머지 빨리 바뀔 수 있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등 어떤 특별법 형태로 따로 마련하든 뭐요, 어떤 부동산 등기법 등 부속법 형태로 따로 마련하든 더욱더 더 빨리 개정할 것은 더 하위법인 대통령 명령 등에 위임하든 이럴 수밖에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양자의 범위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옆 페이지 보면은 동그라미 2번. 실질적 민법에는 민법전뿐만 아니라 각종 주택임대차 보호법 등 민사특별법 형태로도 다양하게 존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형식적 민법에는 실려 있지만 실질적 민법에 속하지 아니한 부분도 존재를 합니다. 즉 실종 선고 절차에 관한 민법의 교정이라든지 법인 이사 등의 어떤 벌칙 교정이라든지 채권법의 강제이행 절차에 관한 교정, 이런 것들은 형식적으로 민법전에는 실려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떤 공법적 성격에 해당하는 그런 교정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단 민법의 법원이란 뭐예요? 한마디로 민사 분쟁의 해결 기준이 될 수 있는 실질적 민법의 존재 형식을 말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성문법과 불문법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때 개념 정도는 볼게요. 성문법주의라면 뭐요? 이와 같은 민사 분쟁의 해결 기준이 될 수 있는 게 성문법도 있고 불문법도 있을 때, 성문법주의라면 그 중에서 성문법을 가지고 먼저 분쟁을 1차적으로 해결하고 성문법이 존재치 않는 경우에 불문법을 가지고 분쟁을 해결하는 국가를 성문법주의 국가라 합니다. 근데 반대로 불문법을 가지고 먼저 분쟁을 해결하고 그때 불문법이 없으면 뭐요? 2차적으로 보충적으로 성문법을 가지고 분쟁을 해결하는 국가를 불문법주의 국가라 합니다. 영미법계가 대표적인 불문법주의를 취하고 있고 성문법주의는 독일 등 우리나라 등 대륙법에서 취득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자, 그런 정도 개념 정도는 보시고, 자, 본격적으로 19페이지 로마자 2번부터 이제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민법의 법원과 관련해서 1조에서 1조부터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1조에서 민사에 관해서 법률에 교정이 없으면 간섭법에 의하고 간섭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그죠? 즉 법원이라는 제목 하에 1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조에 의하면 민사 분쟁이 발발했을 때 그 재판의 해결 기준이 되는 것들이 법원의 종류가 적혀 있죠. 법원의 종류, 민사 법원의 종류, 다른 말로 그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법원의 종류에는 1조하면 법률,
그 다음에 간섭법, 조리 세 가지가 언급이 되어 있다 그죠. 그 다음에 1조에 하면은 법원의 종류가 세 가지인데 그 법원의 종류의 적용 순서, 적용 순서와 관련해서 판사가 자기 멋대로 법률 간섭법 등을 두서 없이 그죠, 순서 제한 없이 아무거나 가지고 분쟁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순서가 제한되어 있다 그죠. 먼저 법률이 있으면 법률을 가지고 먼저 분쟁을 해결하고 그 법률이 없으면 두 번째 간섭법을 가지고 분쟁을 해결하고 간섭법도 존재치 아니한 경우에 최종적으로 뭐요? 조리를 가지고 오죠. 따라서 법원 간의 적용 순서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적용 순서와 관련해서는 다시 법원의 종류를 두 가지로 구분해 볼게요. 간섭법과 조리는 어떤 형태로 존재합니까? 문자로 되지 아니했다 그죠. 따라서 간섭법과 조리는 불문법에 해당합니다. 불문법. 근데 법률은 문자로 되어 있죠 그죠. 따라서 성문법 형태로 되어 있다 그죠. 따라서 1조에 하면은 크게 법원의 종류가 성문법과 불문법 두 가지가 있을 때 민법 1조에 하면 그 중에서 어느 것을 먼저요? 성문법을 먼저 그죠. 따라서 적용 순서와 관해서는 현행법은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게 1조에서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1조에서 출제가 된다면은 10번 중에 법률의 의미를 한 2번 내지 3번을 물을 겁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간섭법을 가지고 지문을 구성을 할 겁니다. 따라서 이 파트가 뜨면 상대적으로 문제가 쉽습니다. 근데 이 파트가 상대적으로 법률을 물을 때보다는 간섭법에 관한 지문이 약간 더 까다로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19페이지 제일 밑에 제1조의 의미 볼게요. 민법 제1조는 민사적 법률 관계에 적용되는 법원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그죠. 그 종류와 관련해서는 법률 간섭법 조리가 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적용 순서를 제한하고 있고 그 적용 순서와 관련해서는 현행법은 성문법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그죠. 이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넘깁니다. 그때 제1조의 법률의 의미입니다. 민법 1조에서의 법률이란 어떠한 법을 말하느냐는 겁니다. 자, 국내에는 무수한 법들이 존재합니다. 최고 위에 헌법이 있고 그 다음에 뭐요?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이란 법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부에서 제정하는 명령 규칙이라는 법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지자체에서 제정하는 뭐요? 조례 규칙이란 이와 같은 무수한 성문법들이 위계 질서하에 존재합니다. 그때 민법 1조에서의 법률이란 이와 같은 많은 법들 중 어떠한 법을 말을 하느냐는 겁니다. 그때 1조에서의 법률이란 뭐요? 국회에서 제정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말하느냐? 형식과 반대가 실질적이죠. 그죠? 반대로 실질적 의미의 법률, 즉 다른 말로 성문법 전체를 의미를 하느냐는 겁니다. 자, 느낌은 왔죠? 예, 성문법을 말한다 그죠? 따라서 1조에서 민사에 관해서 법률이 없으면 할 때 법률은 뭐요? 어떤 국회에서 제정하는 형식적 법률뿐만 아니라 뭐요? 이 전체를 의미를 합니다. 따라서 1조의 법률은 간섭법 등 불문법을 제하고는 뭐요? 다 여기에 들어간다 그죠? 따라서 그 내용이 민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면은 헌법에 존재하던 뭐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로 되어 있던 행정부에서 제정한 명령 규칙으로 되어 있던 지자체의 어떤 조례 규칙으로 되어 있던 뭐요? 또는 국가 간의 조약 형태로 되어 있던 다 민사적 내용을 담고 있다면 뭐요? 모든 성문법은 1조의 법률의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그럼 20페이지 볼게요. 제일 위에 쌍글 1번 법률의 의미.
제1조에서 법률은 체크할게요.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실질적 의미의 법률, 즉 성문법 전체를 의미한다. 거기다가 체크할게요. 그러면 끝났죠. 따라서 여기에 속한다면 뭐야? 그 내용이 민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면 다 1조의 법률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민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면 형식적 의미의 법률, 즉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로 되어 있던 뭐요? 어떤 명령 등으로 되어 있던 조례 기초로 되어 있던 국가 간의 문서로 된 조약으로 되어 있던 다 1조의 법률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점 쭉 확인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1조의 법률은 한마디로 뭐요? 성문민법을 말하죠. 성문민법을 말합니다. 그럼 어떤 게 있느냐? 쌍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그래서 민법은 중요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뭐야? 국회에서 법률로서 다 만들겠죠. 그 중에서 대부분은 형식적 민법인 민법전에 대부분 실려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 뭐요? 더 빨리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등 어떤 특별법 형태로 따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둘째 줄 농지개혁법 등 뭐요? 공법 규정 중에서도 민사적 내용을 담고 있는 규정들이 존재합니다. 여하튼 모든 성문법이 뭐요? 그 내용이 민사적 내용을 담고 있다면 제1조의 법률에 다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명령, 규칙 정거죠. 따라서 대통령의 명령, 그 다음에요 대법원의 규칙 등일지라도 그 내용이 민사적 내용을 담고 있다면 다 1조의 법률인 성문민법에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요. 국가 간의 문서로 체결된 조약 뿐만 아니라 뭐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도 헌법 6조에 하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민사적 내용을 담고 있다면 다 1조의 성문민법에 다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지자체의 조례규칙도 또한 똑같고, 동그라미 5번 기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든지 헌법규정, 공법규정 중에 실려 있더라도 그 내용이 민사적 내용을 담고 있다면 1조의 법률에 다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1조에서 민사에 관해서 법률이 없으면 이때 법률의 범위는 뭐요?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이 아니라 뭐요? 모든 성문법을 다 포함한다 그죠? 모든 성문법 그 내용이 민사 분쟁을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자 그러면은 3번 불문법으로 갑니다. 근데 이와 같은 성문법이 없다면 두 번째 불문법을 가지고 재판한다 그죠? 근데 불문법에는 두 가지 간섭민법도 있고 그죠? 조리도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불문법 중에서는 두 번째 간섭법을 가지고 먼저 분쟁을 해결합니다. 그래서 1조에서 질문이 된다면 간섭법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좀 간섭법에서 문제가 출제된다면 그 지문 중 뭐요?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요 세 가지입니다. 간섭법이 언제 성립을 하느냐 그죠? 그 다음에 간섭법의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사실인 간섭과는 어떻게 구분되느냐, 이 세 개 논점 중에 하나가 답일 겁니다. 그 중에서 일반적으로 사실인 간섭과의 어떤 구별에 관한 논점이 가장 많이 지문화가 될 겁니다. 자 일단 개념부터 보세요. 간섭법이란 어떤 법을 간섭법이라 하느냐? 즉 다른 말로 뭐요? 간섭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이 필요하냐는 겁니다. 자 일단 사회에서 일정한 민사 간행이 반복적으로 존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죠? 일반 국민들이 단순한 간행이 아니라 법이다 확신을 가집니다. 그래서 일반 사회인들이 법적 확신을 가진다 그죠? 그때 성립하는 법을 간섭법이라 합니다. 따라서
간섭법은 요 두 가지 요건만 구비되면 성립을 합니다. 따라서 간섭법의 성립에는 국가라는 자는 필요 없다, 그죠? 네, 국가 승인은 필요 없습니다. 즉, 이와 같은 두 가지 요건만 구비되면 간섭법이 성립을 하고, 당연히 오늘날에는 간섭법의 역할 범위는 뭐예요? 당연히 축소될 수밖에 없다, 그죠? 필요하면 성문법을 제깍제깍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당연히 우리 사회에서는 간섭법이 성문법보다 당연히 먼저 생겼죠. 먼저 생겼습니다. 자, 이와 같은 간섭법과 관련해서 첫 번째 논점이 성립식입니다. 자, 일단 교과서 개념과 요건을 볼게요. 이 10페이지 제일 밑에 간섭법이란 자연적으로 발생된 거듭된 사회 간행에 대해서 일반 국민의 법적 확신까지 취득한 것을 간섭법이라 합니다. 그래서 옆 페이지 요건. 그래서 간섭법이 성립하려면 일정한 간행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존재하고 그에 대한 국민의 법적 확신을 요합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요건만 구비되면 성립한다, 그죠? 따라서 국가 승인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간섭법이 법으로서 효력이 인정되려면 뭐요? 선량한 풍속 등 기타 사회 질서에 이배되면 그 효력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밑에 판례요. 많이 출제가 되었던 판례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는데 저는 압축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종전에는 종중언은 누구만이 종중언이 될 수 있었다는 간섭법이 있었습니까? 성년에 남자만이 종중언이 될 수가 있었다, 그죠? 근데 이와 같은 종래의 간섭법은 남녀 평등이라는 헌법상의 대원칙에 반하죠. 그래서 간섭법도 법이기 때문에 헌법 등 어떤 법질서에 반하는 것은 효력이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예전에는 그와 같은 간섭법이 존재했더라도 적용 시점에서 종전의 간섭법이 그와 같은 헌법 등 어떤 법질서에 이배되면 그에 이배해서 어떤 정당성이 없다면 그 효력은 인정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는 그 같은 종전의 간섭법은 효력이 부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남녀 평등의 입각에서 이제는 누구가요? 모든 공동 선조의 후손이라면 뭐요? 성년의 남녀 모두 종중언이 된다.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자, 성립시기로 갑니다. 간섭법은 언제 성립을 하느냐? 자, 일단 요건에서 답은 나왔습니다. 자, 여기 다시 볼게요. 가벌 간의 어떤 민사 관계가 10년도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툼은 지금 일어났어요. 예를 들면 20년 10월 10일자에 다툼이 있었다. 근데 그 다툼의 내용이 뭐냐 보니까 자기들이 민사관계를 맺을 당시에 그 당시에 이미 간섭법이 존재하고 있었느냐, 그 간섭법의 존재 여부를 둘러싸고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있기 때문에 그 다툼은 종국적으로 뭐예요? 재판으로 확인을 거칠 수밖에 없다, 그죠? 재판을 통해서 확인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재판부에서 각종 증거 등을 조사해서 이 당시에 간섭법이 존재를 하고 있었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간섭법은 재판으로 확인된 때, 이때 비로소 간섭법이 성립한 게 되느냐, 아니면 뭐요?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그 존재가 확인이 되면 이때 이미 뭐요? 간섭법이 존재하고 있었던 게 되느냐. 자, 제 설명에서 답은 떴다, 그죠? 즉, 간섭법의 성립에는 이 두 가지 국가 승인 필요 없어요. 따라서 그 정부의 다툼이 있으면 공적기관인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확인 절차는 거쳐야 되지만 법원은 뭐요? 단순히 그 이왕에 간섭법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후적으로 확인함의 것인다, 그죠? 그러면 성립은 뭐요? 확인이 되면 실제 성립했던 때 이미 그 당시에 성립하고 있는 것으로 됩니다. 그 성립 시기 교과서 보세요. 동그라미 3번. 간행의 존부 내지 법적 확신 취득 여부에 다툼이 있으면 그에 대한 종국적인 확인입니다. 확인 척극이요. 확인은 법인의 재판에 의할 수밖에 없으나 확인되면 뭐요?
언제요? 실제 사회에서 성립한 대로 마지막 줄 체크할게요. 성립 시기는 사회 일반에서 뭐요? 법적 확신을 얻었을 때 뭐요? 이미 그때 성립한 걸로 성립 시기가 소급합니다. 그 다음에 간섭법의 효력으로 합니다. 자, 민법 1조에 의하면은 민사회 간에서 법률이 없으면 이때 법률은 뭐요? 성문민법을 말했다 그죠? 즉 다시 읽으면은 성문민법이 없으면 두 번째 간섭법에 의하고 따라서 성문법이 있으면 성문법을 적용하고 간섭법은 적용할 수 없다 그죠? 따라서 성문법이 없는 경우만 두 번째 그죠? 따라서 원칙 현행법상 간섭법은 성문법이 없는 경우만 적용되는 보충적 법이다 그죠? 보충적 법은. 성문법이 없는 경우에 이를 보충하는 보충적 법원입니다. 그런데 예적으로 상간섭법, 상법 1조에 의하면은 상사에 관해서 법에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뭐요? 상간섭법에 의하고 상간섭법도 없으면 민법에 의한다 그죠? 따라서 예외적으로 상간섭법은 간섭법이지만 성문민법보다 우선합니다. 따라서 언제나 하면 된다 그죠? 예외적으로 상간섭법은 성문민법보다 우선합니다. 근데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간섭법과 성문법의 문제가 아니죠. 민법은 대표적 일반법이고 상법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간섭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기 때문에 성문민법보다 우선합니다. 여하튼 여기까지요. 자, 확인합니다. 혈압. 원칙적으로 간섭법은 현행민법 1조에 하면 성문법이 없는 경우만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그래서 가로 부분 보충적 효력설 거기다 체크하시면 되죠. 따라서 둘째 줄 가정을의 준칙 당연히 간섭법이 아니기 때문에 성문법이죠. 그죠? 즉 예전에 보사부 규칙입니다. 규칙 명령 규칙할 때 규칙이요. 따라서 성문법의 하나이기 때문에 가정을의 준칙과 배치되는 간섭법은 민법 1조에 하면 그 효력이 있을 수가 없다. 그죠? 리언 A입니다. 다만 상간섭법은 민법보다 뭐야? 우선해서 적용이 되더라. 그죠? 자, 넘깁니다. 사실인 간섭과의 구별 체크할게요. 따라서 민법 1조에서는 가장 중요한 파트가 사실인 간섭과의 구별입니다. 자, 간섭법은 법입니다. 간섭법은 법의 하나이고 사실인 간섭은 법이 아닌 사실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양자는 어떻게 구분되느냐? 일정한 간행이 사에서 존재하고 있다. 그 점에서는 양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로부터 일반적인 법적 확신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법적 확신까지 취득했다면 뭐요? 법인 간섭법이 되고 아직까지 법적 확신까지는 취득하지 못했다. 이 단계를 사실인 간섭이랍니다. 그래서 판례는 법적 확신 유무에 따라서 간섭법과 사실인 간섭을 뭐요? 엄격하게 다른 말로 명확하게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양자는 왜 구분하느냐는 겁니다. 첫 번째, 적용 범위입니다. 간섭법은 법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사용돼요? 지금 민법 1조를 보고 있다 그죠? 즉 민사 분쟁이 생겼을 때 첫 번째 해결 기준인 성문법이 없을 때 두 번째 뭐요? 성문법을 보충해서 두 번째 재판의 기준이 되는 법원이다 그죠? 법원인데 즉 법원은 다른 말로 재판의 기준. 근데 성문법이 먼저 적용되고 간섭법은 성문법이 없는 경우만 적용되는 보충적 민사법원에 해당한다 그죠? 예, 재판의 기준에 됩니다.
근데 사실인 간섭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의 기준이 되는 법원은 아니다. 그죠? 예, 법은 아니에요. 사실인 간섭은 법이 될 수도 없다. 그렇지만 사실인 간섭은 어디에 적용이 되느냐? 우리가 기본 이론 시간에서 배웠습니다. 법률 행위는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어떤 법률 효과가 발생한 매매 등을 법률 행위라 했다. 그때 법률 행위를 통해서 당사자가 달성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 이를 밝히는 것은 뭐예요? 법률 행위 해석이라 했는데 그 해석은 당사자 의사대로 해석을 한다. 그죠? 첫 번째. 근데 그 의사가 명확치 않으면 두 번째 사실인 간섭을 가지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따라서 법률 행위의 해석의 기준인데, 그죠? 해석의 기준인데 첫 번째 의사를 가지고 해석을 하고 의사가 명확치 않으면 두 번째 사실인 간섭을 가지고, 그죠? 따라서 두 번째는 뭐예요? 보충적 해석 기준이 되죠. 보충적 해석 기준이 하나로서 당사자 의사를 알 수 없는 경우 의사를 보충하는 보충적 해석 기준, 즉 법률행위 해석 기준에 해당하더라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확인해 볼게요. 사실인 간섭과의 구별 기준. 판례는 법적 확신 유무에 따라서 양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명확히 체크할게요.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즉 판례하면은 거듭된 간행에 대해서 뭐야? 국민의 법적 확신까지 취득한 것은 간섭법으로 보고 아직까지 뭐야? 법적 확신까지 이르지 못한 간행에 대해서 사실인 간섭이라 하더라고요. 자, 그럼 리언으로 갑니다. 적용 영역 첫 번째. 간섭법은 법이기 때문에 헌법 등 법에 위반되지 아니한 것은 뭐예요? 법과 똑같은 효력을 갖고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그죠? 따라서 민사 법원 중에 성문법이 없는 경우에 재판의 기준은 보충적 민사 법원에 해당합니다. 근데 사실인 간섭은 법이 아니죠. 그죠? 법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간행으로서 체크할게요. 법률행위 해석 기준이다. 그죠? 근데 의사를 가지고 먼저 해석하고 의사가 명확치 않는 경우 두 번째 보충적 해석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 제일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간섭법과 사실인 간섭은 누가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하느냐? 자, 이 파트가 제일 많이 출제됐어요. 간섭법은 법입니다. 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상식적으로 법은 누가 알아서요? 재판부인 법원이 알아서 직권으로 조사 판단해야 된다. 그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당사자 주장 있든 없든 뭐요? 법원이 알아서 법원의 직권 조사사항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주장할 필요가 없다. 그죠? 즉 법원이 조사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간섭법이 성립하려면 여러 두 가지 요건이 구비가 돼야 됩니다. 근데 법원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가 없었다. 그죠? 그때는 그 주장자가 예외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만 정확히 기억하시고, 즉 간섭법은 법이기 때문에 당사자 주장 뭐요?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알아서 직권으로 조사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인 간섭은 순서가 뒤바뀝니다. 사실인 간섭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 누가요? 당사자가 주장하고 입증을 해야 됩니다. 당사자가. 그래서 법원은 당사의 주장 입증이 없으면 사실인 간섭을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사실인 간섭도 사회에서 일정한 간행이 반복해서 존재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당사자의 주장 입증이 없었지만 이미 법원이 알고 있다. 그죠? 그때는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볼게요. 주장 입증 책임 원칙 체크하시고, 간섭법은 법이므로 밑줄 볼게요. 당사의 주장 입증 필요 없이, 여기까지 당사의 주장 입증 필요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 판단을 해야 됩니다. B번 예외. 다만
간행이 반복해서 존재하죠. 그죠? 일종의 경험법칙에 해당하므로, 그게 아니고죠. 예외. 다만 법원이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뭐요? 알 수가 없는 경우, 그때는 사실상 당사자 주장 입증할 필요가 있더라. 사실인 간섭으로 갑니다. 원칙. 사실인 간섭은 당연히 뭐요? 둘째 줄 마지막에 당사자가 주장하고 입증을 해야 됩니다. 법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예외. 사실인 간섭도 일종의 경험치이기 때문에 이미 뭐요? 주장이 없었지만 법원이 알고 있다. 그때는 법원이 직거로 판단할 수가 있다. 자, 마지막에 암기사항이 떴어요. 동그라미 6번. 그러면 현행 판례가 간섭법으로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게 있느냐? 자, 동산의 양도담보,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그 다음에요. 사실혼 제도,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다고 그러죠. 명인방법도. 자, 그 다음에 조리로 갑니다. 조리는 다른 말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신의 성실의 원칙으로 기억해달라 그랬죠. 그죠? 신의 성실의 원칙.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줄여서 뭐요? 다른 말로 신의척, 그죠? 신의척으로 기억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조리라 하면은 분쟁이 발발했을 때 간섭법도 없더라고요. 그때 마지막 분쟁의 해결 기준이 되는 건데 다양한 용어로 표현합니다. 어떤 사물의 본성 또는 뭐요? 사람의 이성에서 생각되는 규범, 사회통념, 거래관념 등 다양한 용어로서 표현되지만 우리는 한마디로 신의점. 다른 말로 뭐요? 이해는 어떻게 해달라고 하세요? 건전한 국민들의 뭐요? 법적 상식에 따라서 재판한다고 하죠.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건전한 국민들의 법적 상식인 조리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동그라미 2번 갑니다. 조리의 법원성, 기억. 그래서 민법 1조에 의하면 간섭법조차 없을 때 최종적인 분쟁 해결 기준이 됩니다. 또한요, 조리는 개개 법률 조항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법률 행위를 해석하는 기준이 됩니다. 자, 그럼 그래서 1조에면 민사법원의 종류는 3가지다. 그죠? 이제 하나 남습니다. 그래서 1조에 의하면은 판례는 언급이 안 돼 있죠. 따라서 판례는 민사 분쟁을 해결한 법원이 될 수가 없다. 그죠? 한마디로 법원은 아닙니다. 즉 판례가 법이 된다면 뭐요? 명백히 상권 분립에 반하죠. 따라서 우리는 어떤 국가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입법권은 국회에다가, 그 다음에요,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하는 행정부에다가, 그 다음에요, 사법권은 대법원이야 각종 법원에 맡기고 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판례가 법원이 된다면은 상권 분립에 명백히 반합니다. 그러면 현행 판례는 어떠한 기능을 수행을 하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신급제도를 택하고 있다. 그죠? 삼심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해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려면은 당이 뭐요? 하급심은 상급심의 판단에 구속이 되어 있죠. 그래서 판례는 상급심의 판단은 뭐요? 상급심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한해서만, 당해 사건에 한해서만 뭐요? 하급심을 기속한다. 법률 용어입니다. 일반적인 표현은 뭐요? 구속한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따라서 상급심의 재판은 당해 사건에 대해서는 하급심은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당해 사건에 한해서만. 따라서 법이 아니기 때문에 뭐요? 다른 사건에서는 하급심은 뭐요? 일반적으로 기속하지 못한다. 그죠? 법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당해 사건에 한해서만 법적으로 따라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으면 뭐요? 대법원의 판례를, 기존 판례를 변경하려면은 대법 원장을 포함한 제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뭐요? 기존 판례가 변경이 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은 하급심은 따를 필요가 없죠. 뭐요? 사실상 대법원의 판례를 따르지 않으면
상급심에 올라가면 자신의 어떤 재판은 깨어질 수밖에 없죠. 따라서 사실상은 따를 필요가 있다고 하죠. 따라서 사실상의 구속력만 있을 뿐. 구속력만 있을 뿐이요.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가 한마디로 판례에 관한 논점이죠. 그죠? 자, 볼게요. 판례. 민법 1조의 상권분리 원칙에 입각해서 판례는 법원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급법에서 판단은 둘째 줄 마지막에 당의 사건에 한해서만, 거기다 적을게요. 당의 사건에 한해서만 하급심을 기속하고 다른 사건에서는 하급심은 따를 필요가 없다. 그죠? 다만 신급제도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구속력만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문제를 통해서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확인을 해볼게요. 잠시 쉬었다가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택관리사 회계 원리를 담당하는 김향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주택관리사 공부를 하다 보면 방대한 양의 자료를 봐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일일이 다 출력을 하거나 보관을 하는 데는 여러분들이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핸드폰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보거나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 자,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가장 먼저 안드로이드 버전은 플레이 스토어를 클릭합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검색창에서 네이버 밴드를 검색하시고 다운 혹은 설치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2단계 밴드 어플에서 주스모를 검색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어플을 눌러 밴드를 실행시키겠습니다. 밴드 어플을 누르면 이측 상단에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돋보기 부분을 클릭하면 맨 위쪽 하얀 공간이 생기는데요. 이곳을 눌러 주수모라고 검색을 합니다. 자, 검색 결과로 주택관리사 수험생 모임이라는 밴드가 뜹니다. 검색 바탕에 하얀 글자의 밴드입니다. 여기를 누릅니다. 3단계 해당 주스모 밴드로 들어갑니다. 이 밴드는 주택관리사를 공부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밴드입니다. 수험생들을 위한 시험 정보나 자료가 업로드되어 있어 공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밴드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공지사항이나 강의 자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4단계 또 다른 꿀팁 모바일 일일 학습입니다. 이제 핸드폰으로 짬시간을 활용하여 공부하는 학습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료 페이지에서 뒤로 가기를 누르면 처음 봤던 페이지가 뜹니다. 여기서 내려가 보세요. 모바일 일일 학습이란 코너가 보입니다. 이 부분을 누르면요, 교수님들이 매일 업데이트하고 있는 강의 자료들이 보입니다.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열되어 있고요. 더 아래로 내려가면 정답과 해설 부분도 있습니다. 맨 아래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댓글 쓰기도 남길 수 있고요. 스마일 부분을 눌러 좋아요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짬을 내어 스스로 학습한 뒤 모르는 부분을 질문도 할 수 있고 하루 동안 공부했던 것을 정리하거나 공부한 소감을 적으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의 과정과 같이 주스모 밴드 가입 시 매월, 매주, 매일 업데이트되는 다양한 양질의 자료를 접할 수 있습니다.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금까지 회계원리 김양수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